자, 2014년. 자, 시험 문제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객관식, 주관식을 번복을 이제 반복해서 이틀에다가 그 전에 객관식 시험 보다가 2014년도에 다시 주관식으로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주관식으로 바뀌고 2014, 15, 16, 17 지금 4번 본 거예요. 언제 또 시험이 객관식으로 바뀔지 몰라요. 그런데 객관식이 더 어려워요. 객관식은 그냥 두리뭉실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막 틀려버리죠. 딱 틀리면. 객관식, 그리고 시험 문제가 객관식 때문에 굉장히 많아지고 깊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상 다 나와요. 임상적인 랩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게 어려웠던 시험이 2014년도 시험이에요. 예, 아니 2013년도 12, 11, 9 이렇게 됐던 시험들이에요. 그때가 9년도부터 13년도까지가 객관식이었거든요. 또 객관식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어려운 주관식 시험들도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2차 시험에서. 자, 볼게요. 1번부터 15번까지가 기입형이에요. 지금은 우리 14번이었잖아요. 14문제인데. 다음은 수레바퀴 모양에 대한 그림과 설명이다. 가로 안에 기억률에 해당되는 용어를 차례대로 쓰래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공부 한번 했었죠? 질병 발생 모형에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가 종가되는 평형 개념이자 지렛대 이론 또는 생태학적 모형. 두 번째가 수레바퀴 모형. 세 번째가 원인막 모형이 있다. 그렇죠? 수레바퀴 모형은 숙취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고 설명을 한다. 이 모형에서는 생태계를 하나의 큰 원으로 표시하고 있는데 원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숙취 요인이 있고요. 숙취 요인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유전이겠죠?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고 원의 가장자리에는 다시 3가지로 크게 나누게 되죠. 물리화학적 환경, 사회경제적 환경, 또 하나가 생물학적 환경이 있다. 질병은 각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 요인들이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비중에 따라 각 차지하는 면적이 다르게 표시된다. 따라서 질병의 종류에 따라 이 모형에서 각각 요인 차지하는 면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자, 수레바퀴 모형이 2014년도에 나왔잖아요. 우리 2015년도 문제에서 이거 풀었죠? 그쵸? 2015년도면 1년 지나고 바로 나온 거예요,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2015년도가 아니라 16년도에 나왔었죠, 지금. 자, 그래서 그거에서 봤고, 공부했고요. 2번. 다음은, 이거 지문이 책에 그대로 있어요. 수레바퀴 모형은 숙제와 환경관에 이거. 그래서 책을 잘 읽는 게 장점이에요. 우리한테는 강점이 되기도 하고요. 다음은 보건교사가 작성한 A형 간염 발생에 대한 감염병 통계보고서이다. 가로 안에 기억률에 해당되는 비율을 각각 계산해보래요. 자, A형 간염 발생에 대한 감염병 통계보고서. 2013년 언제에서 언제까지 4주간 조사를 했는데 A형 간염 발생의 단어같이 나왔대요. 총 환자는 100명이고요. 기존의 A형 환자가 10명이 있었대요. 우리 지난 2015년도도 역학 문제 있었죠. 전염병 파트. 감염병. 질병 발생의 스펙트럼이 있었잖아요. 무증상 감염자에서 현성에서 왜 발병 구하는 그런 문제 있었죠? 자, 여기 지금 2번 문제에서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는데 신규 A형 간염 발생 현황은 1주에 2명, 2주에 8명, 3주에 3명, 4주에 2명, 토탈 15명 생겼대요. 그러니까 신규는 주수마다 해가지고 쭉쭉 계산해서 15명이 모두 나왔고 기존의 감염 환자는 10명이 지금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뭐를 구하래요? 기간 유병률. 그렇죠? 기간. 문제가 빠졌네? 거기 나왔다. 가로 안에 기억 니은이 없구만. 유병률하고 발생률을 구하래요. 참 죄송해요. 자, 유병률이란 거는 저를 보세요. 유병률은 뭐예요? 여러분이 자꾸만 뭘 하다 보면 암기를 해도 자꾸만 생각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유병률이 뭐예요? 있을 유예요. 있을 유. 있을 유래니까 현재 병이 있는 환자 그거를 유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발생률은 그럼 그래. 신환. 예. 발생률은 신환만을 확인해요. 유병률은요. 지금 환자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적되어 있던 구환이 있었겠죠. 플러스 신환이에요. 그러면 유병률 발생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유병률을 구해요. 그 기간 동안의 유병률을 구하는 거겠죠? 아까 뭐라고요? 유병률은 구한 플러스 신한이라고. 그러면 10명에서 15명 더하면 되잖아요. 학생 수는 몇 명? 100명. 100분의 해서 곱하기 100하니까 25%. 그러면 100명 중에 25명이 A형 간염 환자인 거예요. 두 번째, 발생률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죠. 발생은 아까 뭐라고요? 신한 발생이라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는 1주, 2주, 3주, 4주에서 15명까지 누적돼 있잖아요. 누적 발생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명 중에서 누구는 빼야 돼요? 기존의 환자는 빼야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경우는. 이렇게 1주부터 4주까지 준 이유는 그 환자 숫자를 빼서 계산하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발생률과 유병률에서 어느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그냥 발생률이에요. 그 발생률은 뭐냐면은 전 인구, 전체 인구 중에 이렇게 마이너스 10을 안 해. 왜냐하면 기존 환자가 몇 명인지를 모르니까. 아시겠죠? 지금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100-10분의 신한은 몇 명? 15명 곱하기 100 하면 값은 16.6%. 100명 중 16.6명의 A형 간염 신환이 발생을 했다. 해석값을 꼭 알고 계셔야 돼. 그 해석이 의미하는 거. 100명 중 100번 1로 환산할 때는 100명 중 몇 명 이렇게로 해석해 주면 되는 거죠. 이 문제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공부할 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간염을 공부를 해야 돼요. 간염, 간단하게 나왔어도 간염이 여러 번 유행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어요. 감염은 우리가 공부할 때 소화기 전염병이라 얘기를 했었죠. 오염된 음식물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잠복기는 평균 한 달 정도인 걸 볼 수 있고요. 진단은 HAV, 급성기에는 이뮤노글로빈 M, 안티-HAV가 일생 있고 그 다음에 일생은 이뮤노글로빈 G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왜 시험 문제 나와서 도표를 봤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뮤노글로빈 M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1차 감염일 때 생긴다. 급성 감염 시 즉시 생성돼서 3년에 6개월 후에 소실된다. A형 감염에 대한 항체의 수치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되는 건 M. 이뮤노글로빈 G가 의미하는 거는 지나간 감염이다. 과거의 감염은 의미를 하고 면역이 있으면 의미를 한다. A형 감염에 대한 항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지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B. B형. B형은 혈액과 체액을 통한 전파가 되는 거죠. 혈액상 전파. 이거는 에이즈하고 똑같음. 감염된 혈액, 체액, 오염된 바늘, 성접촉, 태아기 어머니로부터도 수직 감염될 수가 있겠고요. 드물게는 소화기 전파가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잠복기는 평균 6개월. 오타가 많아서 죄송해요. 평균 6개월. 진단은 급성기에는 이제 뭘 검사하면 돼요? 우리 이거 공부할 때 이 바이러스 특징이 있다고 했었죠. A하고 달리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코아가 있었죠. 핵이 있었어요. 핵 안에 다시 또 더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봐야 되는 게 3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HBsAg, 그 다음에는 CoAg, 그 다음에는 EAG. 3개 봤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진단은 급성기에는 어떻게 해요? 안티젠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겠고, 감염을 의미함. 그 다음에 안티-HBC 이뮤노글로빈 M, 그 다음에 HBeAg 다 감염을 의미하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만성인 경우에는 설페이스, 안티설페이스가 있고 그리고 안티-HBC가 있는 경우는 만성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설페이스도 있고 코아에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공부할 때 그거 했었잖아요. HBE 안티젠이 있는 경우는 이거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높고 활동성 간염을 의미함. 이런 거 기억나세요? 활동성 간염을 의미함. 또 그런 게 나왔던 거. 그래서 책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B는 굉장히 데이터가 6가지를 가지고 하는 게 많죠. 6가지가 각각 다 뭐가 있는 거예요? 6가지에. 아니, 6가지지. 그쵸? 왜냐면 AG, SAG, SAT. 그쵸? 그 다음에 CAG, CAT. 그 다음에는 EAG, EAT. 이 6가지를 가지고서 그쵸? 의미하는 값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의미 값을 갖다가 공부를 해주시고요. B형 간염 예방접종해야 되는 권고의 대상은 누구인가? 옛날 99년도인가요? 안해지방 기출되었던 문제예요. B형 예방접종 권고 대상자.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 3만호표 태영한 출생아. 그 다음에 가족, 급성 B형 간염 환자의 배우자,
반복되는 혈액투자 투여가 예상되는 혈압병, 혈액투자 환자. 그 다음에 단체에 수용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쵸? 그래서 여기 요양원도 들어올 때 예방접종이 아니라 혈액검사를 받도록 해요. 기타 타인의 혈액이나 구비물에 자주 접촉하는 의료 관계자.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 작년에 시형이 대거 유행했었죠. 아주 집단으로. 감염 경로는 B형과 동일. 잠복기는 1에서 12주 정도. 진단은 급성기에 따라서 일생 anti-HCV가 있다. 정확한 진단검사는 RNA 검사를 갖다가 해서 양성인 걸 확인할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 anti-HC,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만들었다는 걸 의미를 하죠. 그렇다고 면역이 나타났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엘리자 검사도 있는데 감염 4주 후에, 4주 내에 C형 간염 항체를 발견할 수도 있대요. 엘리자 검사를 통해서. 엘리자 검사는요, 항체 형광 요법이라고, 효소 측정법이라 그러죠. 이거는 소변 검사를 통한 우리 왜 애기 가졌는지 확인할 때도 들어가고, 또 저거 있잖아. 에이즈 검사에도 들어가는 거죠. 용어가 그래요. 항체 형광 효소 항체법 확인법 이렇게 영어 한국말로는 정의가 되더라고요. 정확한 진단 검사는 RIBA를 받도록 할 것. 그 다음에 HCB에도 확인하도록 할 것이죠. 정확한 진단검사 작년에 하도 이거 갖고서 문제가 돼가지고서 진단검사를 다 끄집어냈어요. 이 책 저 책 찾아가지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이 앞에 있던 A하고 B하고 틀려요, 이거는 또. 그래서 진단검사가 다르더라고요, 아주. 자, 그런데 이 간염일 때는 공통 증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임상 경과기를 거치는데 황달 전기, 황달기, 황달 후기를 거쳐요. 황달 전기를 1주에서 2주, 황달기 2주 혈정, 황달 후기를 갖다 지나는데 가각에 따라가지고서 증상들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간염의 증상은 아직까지 따로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국시는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심하게 되면 간성 뇌질환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죠? 기억하면 되겠고 간호중대도 국시에 잘 나와요. 일단 우리가 급성기에는 안정을 취하라고 얘기를 하죠. 휴식을 취하라고 해요. 왜? 간의 에너지 대사 요구량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를 하도록 하죠. 영양 많은 아침 식사, 고단백, 고탄수화물, 소량식 자주 금지, 진정제 투약 금지, 소황증 시 피부 간호, 전염성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취해줄 거, 정기적인 치료 관리하도록 할 거. 치료 약물은 항바이러스 제제 갖다가 있기 때문에 투약을 하지만 숫자만 줄여주지 죽이지는 못함.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또 수동 면역 갖다가 있겠죠? 기출됐던 문제예요. A형 간염은 면역 관리에 노출된 지 1주 내지 2주 내에 투약해야 효과를 봄. 기출됐던 문제. B형 간염은 24시간 내에 투여해야지 효과를 보게 된다. 자, 거기까지 봤고 간경화도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었어요. 간경화, 간암, 지방암까지 거기서 한번 쭉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들 쭉. 그 다음에 넘어가면 5번에 상병률 찾으셨어요? 예, 상병률 볼게요. 자, 거기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거 발생률, 유병률이 있잖아요. 이거를 병 발생에 관련돼 있다고 해서 상병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발생률. 전 인구 중에서 새로 발생한 환자 수를 얘기할 때가 발생이라고 얘기를 한다. 신안. 유병률은 그 시점에 존재하는 환자 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그 시점에 존재하는 환자 수라고 보통 얘기하기 때문에 신안 플러스 구환을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유병률이다. 다시 유병률은 뭐가 있냐면은 시점 유병률이 있고 어느 기간 동안에 기간 유병률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각 의미값대로 그 값을 보시면 되겠고요. 발생률 신안, 유병률 신안 플러스 구환. 자, 시험 문제가 더 나아가서 이걸 계산하는 문제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위에 지문에서 발생률을 구하라, 유병률을 구하라 여러 번 나왔던 문제예요. 또 각각을 정의해라. 이것도 물어봤었어요. 거기에다가 옛날 나왔던 문제 중에 뭐가 있냐면은 기간 특성과의 관계를 물어본 문제도 있었어요. 첫 번째, 자, 유병률은 어떻게 구한대요? 발생률에다가 유병기간을 곱하면 구할 수가 있대요. 자, 그러면은 유병기간과 유병률은 비례관계죠. 그러면 유병기간과 발생률은 반비례 관계가 되겠죠? 유병기간이 길어지면 유병률도 길어지나요? 그러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면에 유병기간이 짧으면은 발생률은 높지만 유병률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생률과 유병기간은 반비례 관계인 거 쉽게 생각이 되죠. 자, 그걸 갖고 설명을 해요. 이거를 갖고 시험 문제를 뭘 물어봤냐면 이게 국시에도 나오더라고요. 만성질환은 병 이완 기간이 긴가요?
예. 그러면 유병률과 발생률이 어때요? 같거나, 그쵸? 같겠죠. 또는 유병률이 올라가겠죠. 이항기간이 올라가니까. 이항기간이 올라가니까 유병률도 올라가고, 유병률과 발생률이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매년 발생을 하는 게 누적되기 때문에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비교적 높은 편인 것도 볼 수가 있겠죠. 같거나 높아요. 감염병은 병 이항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유병률이 어때요? 그 시점에 발생한 발생률보다 낮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이거 이해되세요? 예, 그렇죠? 곱하기 한국값 갖고서 비례관계인지 반비례관계인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성질환은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거나 유병률이 높다. 감염병은 유병률이 발생률보다 낮다. 즉, 그 시점 발생률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 지나게 되면 다 없어지니까 유병률은 떨어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걸 갖다가 의미값을 물어봤었어요. 국시도 그거를 물어봤었어요. 발생률, 유병률, 관계성 가져서 보시고요. 자, 우리가 보통 역학에서 봤을 때 또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환자 관리할 때 보면은 유병률 값이라는 얘기 참 많이 하죠. 지금 유병률이 얼마래?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태까지 좀 환자 플러스 새롭게 발생한 신원을 얘기하는 거지. 유병률 갖다가 또 보건소도 유병률을 주로 많이 본대요. 왜 그러냐? 첫 번째가 유병률을 알아야 환자를 갖다가 앞으로 관리를 갖다 해야 되는 그 요구량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률 갖고는 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혈압이다, 당뇨다 다 뭐예요? 유병률 갖다 확인을 해요. 두 번째가 유병률을 갖다가 올해 년도, 내년도 계산을 하죠. 발생률은 바뀔 수가 있지만 어때요? 시점 바뀔 수가 있지만 유병률을 갖고서 어때요? 올해 년도 3월, 내년도 3월을 보면 아유, 그 시간에 그 1년 동안에 그래도 이 사업은 괜찮게 했네. 유병률이 줄었어. 얘기할 수 있는 적절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된다고 그러고요. 세 번째가 유병률이 지금 3월 달에 결핵 환자가 막 발생했다고 그래요. 기존의 환자도 있었겠죠. 지금 3월의 유병률, 6월의 유병률, 9월의 유병률 쭉 계산을 해요. 그럼 뭘 할 수가 있어요? 발생, 회복, 사망 등 이 질병에 있어서의 변화를 갖다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값을 갖고 있는 것이 유병률의 의미인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럼 발생률은 첫 번째, 질병에 걸릴 확률이잖아요. 어느 만큼 위험한가 갖다가 측정하는 지표가 되는 것이 발생률이 되겠죠. 발생률은 유병률보다 어떤 질병에 있어서 역학적 특성을 설명하는 데 훨씬 더 유용하게 쓰는 것은 발생률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즉, 사업을 할 때는 유병률을 주로 중요하게 보고 질환 자체 특성을 설명할 때는 발생률로 그 의미값을 더 둔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 발생 관련된 유래는 안에다가 다 넣어드렸어요. 우리 이거 지난번에 한번 비슷한 거 봤었죠? 치명률은 일정 시간 동안 질병 발생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수, 기출되었던 문제. 그 다음에 기간 유병률, 아까 이거 동안에서 안 받았고, 조사망률은 전체 인구 중에서 사망한 사람, 일정 기간에 있어서. 발생률 받고 시점 유병률 안 봐도 되겠고 이완율 볼게요. 어떤 집단에 이완된 한정된 기간에 한해 어떤 질병에 걸릴 위험에 놓여 있을 때 전체 인구 중에 주어진 집단 내 새로 발병한 총수의 비율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이 이완율이자 발병률인 것을 볼 수가 있다. 우리가 이완율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왜 발병률이자 뭐라 그랬어요? 이거를 병원력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병원력. 병원력은 감염에 든 사람 중에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병원력. 그렇죠. 감염된 사람 중에서 현성 감염자 수를 구하는 거는 병원력, 발병력이라고 얘기했어요. 힘이잖아, 그거는. 걸릴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힘이잖아요. 그거는 감염된 사람 중에서 증상이 생긴 사람. 그거는 발병력이자 병원력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지금 뭐예요? 율이에요, 율. 율이면 전체 인구에서 찾아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올해 지금 어떤 질환이 막 돌아요. 지금 의미 차이를 아시겠어요? 어느 질환이 막 돌고 있는데 이 질환의 이환율은 몇 %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은 노출되거나 접촉됐을 때 그 중에서 정말로 증상이 발현되는 사람의 수, 그걸 의미하는 값이 곱하기 100해서 구해요.
그건 뭐라고요? 이완율이자 발병률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예. 그 다음에 2차 발병률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2차 발병률은 뭐예요? 환자와 접촉한 자 중에서 이완된 자의 비율. 자, 분모가 뭐냐면 환자와 접촉한 감수성 있는 인구수가 있겠죠. 그래서 왜 초발 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발병한 사람. 그리고 면역자를 제외한 최초 환자의 접촉자 수가 있겠죠. 거기에서 주로 현성 감염된 자를 갖다가 확인하는 것이 2차 발병률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됐죠? 환자와 접촉자 중에서 이완된 자를 찾아보는 거. 위에 있는 발병률은 유행기간에 위험률의 접촉들은 노출된 인구수. 분모가 지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발병률은 일명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감염력을 갖다가 추정하는 지표가 돼요. 우리 지난번에 감염력 공부했잖아요. 감염이란 게 뭐냐면 바이러스나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앓아진 자리에서 발육, 증식하는 능력. 이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체에서 보면은 현성이든 아니 뭐지 무증상이든 증상이 즉 발현된 사람을 다 했었잖아요. 그렇게 구했던 것이 감염력이죠. 이 감염력은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지수 중에 하나래요. 예를 들면 감염력 50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은 50마리가 있으면 감염된다. 근데 이걸 사람한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단어가 되게 모호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100마리 넣었다 50마리 넣었다 어떻게 확인을 해요. 그래서 주로 동물을 대상으로 감염력 지수 20이에요 50이에요 할 때는 20개가 있으면 감염이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그 의미예요. 근데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확인하냐면은 2차 발병률로 확인을 한대요. 2차 발병률의 의미가 뭐라고요? 환자하고 접촉한 감수성이 있는 인구 중에서 현성 감염자 수 곱하기 100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되셨죠? 예, 여기까지 같이 다 봤고. 자, 3번. 다음은 보건교사가 소집한 2013년도 학교보건 환경검사 자료이다.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요, 거의 다 법에서 많이 나와요, 학교보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정상기준에서 벗어난 항목 2가지를 찾아 정상기준치하고 함께 쓰래요. 그러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있는 걸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도시경기에 위치한 50년 역사의 중학교, 학교 정화구역 내 위해 시설은 없음. 공기, 교산의 공기 질검사를 했더니 미세먼지 9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900 ppm, 중약, 성면은 0.04개 cc당, 교산의 소음은 50dB, 교실 내 환경 온습도 중앙자동 조절 장치가 되어 있어서 법적 기준을 충족했음. 조도하고 환기 검사했더니 조도, 인공조동은 책상단의 조도를 확인하는데 326수임.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대 1임. 1인당 환기량은 21.6 세제곱미터당 아워임. 칙수는 생략함. 이게 지금 다 법규예요. 여러분이 법규를 이거를 다 공부를 하고 다 암기를 해야 돼. 이 숫자들을. 자, 보면은 이제 잘못된 거를 찾으래요. 기준에서 벗어난 거. 첫 번째. 성면이죠. 성면의 기준치는요. 학교 교실 내 성면의 기준치는 cc당 0.01개 이하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에요. 그럼 0.04개는 너무 많은 거예요. 됐죠? 자, 두 번째. 최대 조도와 최소 조도의 비율이 10대 1이요. 조도는 인공 조명일 때는 3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그래서 찾아서 그쵸, 기준에 맞는 답을 제시를 했어요. 그럼 나머지도 보세요. 자, 미세먼지는 기준이 얼마죠? 100. 거기 교산의 공기의 질 기준하는 항목 있잖아요. 미세먼지는 100 마이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 그래서 적용 모든 교실에서 100을 넘지 아니할 것. 이산화탄소는 1000을 넘지 아니할 것. 여기 900이니까 괜찮죠? ppm이. 교산의 소음은 55dB를 넘지 아니할 거. 그러니까 괜찮잖아요, 이것도. 그 다음에 온습도는 다 맞는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책상만의 조도는 326수래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306수 이상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잖아요. 책상면에서. 1인당 환기량 21.6 세제곱미터 맞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학교 환경 관리 항목, 법규 기준. 제4조에 보면 학교의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산에서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조절, 상하수도 이거 왜 안 읽냐? 너무 많으니까 안 읽는데 시험에 기출했던 문제예요. 학교 내 환경위생관리 항목을 써라 문제가 나왔었어요.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다 쓰면 되는 거죠. 이걸 쓰는 문제가 4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환기를 위해서 바닥 면적은 창면적은 바닥 면적의 20에서 25%를 확보하도록 할 거. 기출됐던 문제. 인공조도의 아까 채소비는 3대 1로 하도록 할 거. 소음은 55dB. 온도는 18도에서 28도를 유지할 거. 난방시에는 18도에서 20도를 하게. 냉방시에는 26에서 28도 유지. 습도는 30에서 80%. 환기량은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교실의 크기는 66제곱미터. 학생 수가 작은 경우는 45제곱미터를 취하도록 함. 교사에서 일반 교실의 위치도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일반 교실의 위치, 교사의 위치. 일반 교실은 남양, 동양. 보건실은 남양. 미술실 제도실은 북향, 서북향. 체육관은 남양, 동양. 유치원, 과학실은 남양이나 동양을 취하도록 할 거. 교사 내 공기질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것들인데 최근에 보면 포름 알데히드 중요해요. 폼 알데히드 있죠? 또 부유세균 있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다 중요하고요. 또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왜냐하면 요즘 왜 새로 지으면서 휘발성 유기화합물 많이 나온다 그래요. 또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성면, 그 다음에 오존, 진드기까지 해가지고서 기준치를 다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다 나왔던 것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환기. 자, 환기의 조절 기준에 보면 환기용 창을 수시로 개방하거나 기계식 환기 설비를 수시로 가동하여 1인당 환기량이 시간당 21.6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거. 아까 나왔던 거잖아요. 자, 이거를 가지고 시험 문제가 뭘 물어봤었냐면은 몇 미터 세제곱인 거실에 성인 6명이 있다. 그럴 때 환기 횟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나왔었어요. 환기 횟수를 실제로 구하는 거.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문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조도에서 인공조명, 교실의 조명도 아까 3대를 넘지 아니할 거, 온습도 다 보고, 채광은 직사광선을 포함하지 않은 청건강에 의한 옥외수평 조도와 실내 조도와의 비가 평균 5% 이상으로 하되 최소 2% 미만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바깥하고는 10대 1을 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급수시설도 모두 다 먹는 물 수질 기준도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이거를 뭐를 빼라고 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일단 다 넣은 이유는 뭐냐면 다 나왔던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대로 뺄 수가 없어요, 이게. 뭐가 나올지를 몰라서. 그래서 거기까지 같이 해서 봤고요. 교실 내 도도 관리는 따로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시력 증진을 위한 교실 내 조도 관리를 제시를 하라. 기출이었던 문제. 조도의 기준치는 3mm 이상이 되도록 할 거. 적절하게 분포되도록 할 거. 자연채광 시에는 교실 바깥에 반사를 해서 눈부심이 없도록 할 거. 반사가 지지 않도록 하고 자석 배치를 잘할 거.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 25% 확보할 거. 창은 무색 투명할 거. 빛은 좌후방에서 들어올 거. 여기까지가 다 교실 내 조도 관리 기출됐던 문제 답들이에요. 찾으셨죠? 엄청 많죠? 예, 거기까지 해가지고 학교 환경 위생관리 나왔던 것들을 다 일단 자료다 넣어드렸어요. 정화구역 너무 다행이에요. 다 빠져서. 다 빠졌어요. 예, 다 삭제가 돼서 거기까지 해서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에 시간에 또 다시 해서 하도록 할게요.